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대 자기계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 그는 시골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을 하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루 카네기였죠. 카네기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부의 비밀을 전파해달라고 부탁했고,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500명이 넘는 자수성가 부자들을 만난 후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넓혀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똑같은 일만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배워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불을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루 카네기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신경생리학과 심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해 한층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 역시 근본적으로는 힐이 제안한 방식과 같다. 연구에 따르면 힐의 제안처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종이에 옮겨 적은 후 자주 큰 소리로 읽어보는 행동에는 심리적 근거가 있다. 현대의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이 기법을 널리 사용한다. 이와 관련한 심리학적 원칙과 자기 암시 및 자기 최면의 근거는 유사하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힐의 가르침 역시 오늘날의 수많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창조적 시각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기법이다. 더 설명하기 전에
제시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르라는 힐의 조언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독자들이 개념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추정하곤 한다. 힐의 6가지 지침을 읽으면서 물론 글로 써두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다. 라거나 좋아, 좀 단순한 사람들이야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난 벌써 요지를 파악했는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우러러보는 수많은 명사들이 우둔하거나 단순해서 힐의 지침을 따른 것은 아니다. 힐은 목표를 글로 쓰고 입으로 읽어보는 것, 즉 실제 행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믿었다. 심리학자와 자기계발 전문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그러니 그냥 하라. 이 6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건 전혀 힘들지 않다.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부를 일구는 일은 요행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도 실제로 부를 일구리라고 믿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열망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 이제 소개할 사람은 이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례이자 내가 아는 한 가장 비범한 인물이다. 나는 그가 태어난 순간 만났다. 그는 듣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 의사는 그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발했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나는 내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드시 방법이 있으며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믿은 것이다.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다. 사물을 관장하는 법칙은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하지요. 누구나 각자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올바른 지침이 들릴 것입니다. 올바른 지침이라. 그건 바로 열망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했다. 그리고 그 열망은 한 번도 사그라진 적이 없었다. 한순간도. 나는 귀의 도움 없이도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으리라는 불타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아이가 내게 협조할 만큼 자라자 나는 아이의 마음을 듣는 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 자연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열망을 물리적 현실로 바꾸어 줄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같이 결심을 다졌다. 내 아들은 듣게 될 거라고 말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주변의 사물들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아주 미약하나마 아이에게 청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보통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말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 어떤 특정한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듣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건 그것뿐이었다. 나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청력을 점점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축음기를 샀을 때의 일이다. 처음 음악을 들은 순간 아이는 완전히 도취했다. 아이는 그 기계에 즉각 반응했다. 한 번은 거의 2시간 동안 축음기 끄트머리에 이를 대고 서 있었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나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바로 골전도라는 현상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었다. 아이가 축음기에 빠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아이의 머리 아래쪽, 웨이도 근처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이었다.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즉시 소리를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아이가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독립성, 상상력, 듣겠다는 강한 열망을 키워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었다.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거듭해 들려주었다. 대신 매번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극적인 색채를 입혔다. 아이가 겪는 고통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대단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역경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확신했다. 이렇게 확신에 차 있긴 했지만 당시 나는 아들의 장애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았다. 6센트로 새로운 세상을 얻어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은 나를 믿었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다. 아이는 내 말에 어떤 의구심도 품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형과는 완전히 다른 장점이 있으며 그 장점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히 신경을 써주고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렇게 해주었다. 또한 아이가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형보다 큰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명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소년이란 점을 보고 사람들이 신문값을 후하게 쳐줄 것이라고 말이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극을 준 것이 결실을 맺었다. 아이는 자기도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몇 달 동안 쫄랐다. 하지만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는 제 힘으로 그 일을 추진했다. 어느 날 오후 가정부와 단 둘이 집에 남게 되었을 때 주방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웃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려 신문을 사서 판 것이다. 그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신문을 사들여서 팔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이는 이 일을 반복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구두방에서 빌렸던 6센트를 돌려주고 나서도 순이익은 42센트나 되었다. 밤이 되어 우리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손에 그 돈을 꼭 쥐고 말이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펴서 동전을 집어들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이룬 첫 성공에 감격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마음에 믿음의 태도를 심어주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눈에는 이 일이 귀가 들리지 않는 어린 소년이 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생애 처음 한 모험으로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둔 용감하고 야심차고 독립적인 어린 사업가를 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했고 그 결과 성공했다. 나는 기뻤다. 그리고 무척이나 감동했다. 아이에게 평생의 자산이 될 지략이 있다는 첫 신호였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주 가까이에서 크게 외치지 않으면 전혀 듣지 못했지만 아이는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갔다. 농아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가족들끼리도 수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이가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행정실과 수없이 입씨름하면서도 우리는 이 결정을 끝까지 지켰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는 전기 보청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기 몇 주 전 아이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청기 회사에서 시험용으로 전기 보청기를 보내온 것이었다. 이미 보청기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별 기대는 없었다. 마침내 그 기계를 대충 머리에 쓰고 전원을 넣자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정상적으로 듣겠다는 일생의 열망이 실현된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정말로 들었다.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말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변화된 세상에 크게 기뻐하면서 아이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다음 날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강의 중에 교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아이의 열망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위협은 아직 달성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의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나갔다. 생각이 기적을 일으킨다. 새로이 발견한 소리의 세상이 주는 기쁨에 흠뻑 젖어 아이는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경험담을 열정적으로 풀어놓았다. 편지를 받은 보청기 회사는 감동하여 아이를 뉴욕으로 초대했다. 아이는 기술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사를 견학했다. 변화된 세상, 직감, 아이디어 그리고 영감이 마음속에 번뜩였다.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사고 자극이 일어난 것이다. 그 자산은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말할 방법을 찾는다면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한 달 동안 아이는 열심히 조사했고 보청기 회사의 전반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청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2년짜리 계획이었다. 계획서를 회사에 보여주자 회사는 아이에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의 꿈은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 보청기의 도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고통을 경감해주게 되었다. 아내와 내가 아이의 마음에 불어넣어준 열망이 아니었더라면 블레어는 평생 말을 할 수 없는 농아로 남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듣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을 때 어떤 기이한 영향력이 고동쳐 대자연이 아이의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불타는 열망은 스스로를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교묘한 방법을 지니고 있다. 블레어는 평범한 사람처럼 듣게 되길 열망했다. 그리고 이제는 들을 수 있다. 아이의 장애와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이는 열망이 확실하지 않았더라면 연필 한 뭉치와 주석 깡통 하나를 들고 길거리에 나설 운명이었을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준 작은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청력이 위대한 자산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이끌어준 그 거짓말은 정확히 실현되었다. 믿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공 원칙들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의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어떤 생각이든 감정 및 믿음과 결합되면 그 즉시 그것과 동등한 물리적 형태로 바뀌게 된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불편해합니다. 그 범죄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점차 익숙해지고 그걸 견뎌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침내 그것을 수용하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게 되지요.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의식은 가급적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형태로 바꾼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탓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불리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자신이 가난뱅이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불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될 것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현대의 동기부여 이론 중에 잠재의식은 무엇이 현실이고 생생한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연구는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선수들을 세 팀으로 나뉘어 자유투 연습을 했다. 각 팀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침을 받고 팀별로 따로 연습했다. 한 팀은 매일 골대에 자유투를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다. 두 번째 팀은 연습을 하지 않고 심지어 농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세 번째 팀 역시 연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대신 매일같이 골을 넣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연상하는 연습을 하게 했다. 실험이 끝나고 세 팀의 기량을 다시 측정했다. 연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팀은 기량이 감소했다. 연습을 매일 한 팀은 뚜렷하게 기량이 향상되었다. 실제 연습 대신 상상 연습을 했던 팀은 매일 연습한 팀과 똑같은 수준으로 기량이 향상되었다. 힐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잠재의식에 확실한 아이디어를 심어주면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확실한 아이디어다.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변에 그게 먹힐까 하는 의구심이 달라붙어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의심도 함께 받아들인다. 서로를 무효화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투입되는 정보가 지닌 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냐에 따라 반응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정신을 지배하게 하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지침을 읽는 것만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해했다면 이제 이론을 적용할 테다.
실험하고 연습하여 자신이 잠재의식에 지시하는 것과 믿음을 결합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재의식에 그렇게 지시하면 잠재의식이 즉시 지시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다.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보고 느껴라. 앞서 설명한 6단계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 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시도로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가는 이것뿐이다. 의식 수준에 돈을 새겨넣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암시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집념이라 할 만큼 열망에 집중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자극하라. 다음은 6단계 지침을 2장에서 다른 원칙들을 적용해 정리한 것이다. 첫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모으고 싶은 액수를 쓴 선언문을 반복해 읽는다. 스스로 귀에 들리도록 읽는다. 그 돈을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자신이 어떤 노동으로 그 돈을 벌지 떠올려라. 이때 이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라. 이를테면 지금부터 5년 동안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모으겠다고 결심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자. 목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2030년 1월 1일까지 나는 5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시시때때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 돈에 대한 대가로 나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가급적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다. 영업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믿는다. 지금 내 눈앞에 그 돈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손에서 그 돈의 촉감이 느껴진다. 그 날짜에 그 액수가 내 수중에 들어오도록 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다. 그 돈이 들어올 계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계획이 떠오르는 즉시 따를 것이다. 둘째, 원하는 액수가 보일 때까지 이 선언문을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복해서 읽는다. 셋째, 이 선언문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때까지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읽는다. 다음은 힐이 성공의 법칙과 성공의 핵심에서 제안한 것이다. 책, 사진, 좌우명처럼 암시를 주는 물건들을 주위에 두어라. 성과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상징적인 물건들을 골라 계속 모아라. 다른 물건들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물건의 자리를 계속 바꾸어 보라. 내 친구 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 그녀는 책상에 백만장자 클럽 회원증을 세워두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상기했다. 어느 날 그녀는 회원증의 먼지를 털려고 신문 위에 내려놓았다가 대학에서 새 미식축구 코치가 부임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자, 이제 누구에게 집을 팔아야 할까? 이 지침을 실행할 때 자기 암시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는 목적으로 말이다. 또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 기분과 관계된 지시에만 반응한다는 건 역시 염두에 두라. 믿음은 감정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강하고 생산성이 높다. 이 지침은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마라.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니면 부질없게 들리는지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따르라. 행동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어떤 아이디어에든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 지침을 따른다면 회의적인 태도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정제될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 자기 환경의 주인인 이유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니고 있어서다. 열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능력은 자기 암시에서 나온다.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원칙들은 자기 암시를 활용하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불을 일구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 암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이 장 전체를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자기 암시의 원칙이 타당하다는 확신이 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라.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에는 밑줄을 그어라.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 그래야만 성공의 원칙을 오롯이 이해하고 완벽히 익히게 될 것이다. 행운은 순리대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행운의 결과라고 믿는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운에만 의지하면 대개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행운에 의지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이다. 행운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온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에서 시작된다. 1999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 뉴스레터인 버텀라인 퍼스널의 편저자 마크 마이어스는 운 좋은 사람을 만드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에서 런던 인근 하트퍼드셔 대학 심리학과에서 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실험 참가자들의 반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반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무작위 동전 던지기 컴퓨터 게임을 지켜보게 했다. 참가자들은 한 사람씩 화면에서 만화 캐릭터가 등장해 동전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앞인지 뒤인지 맞히라는 질문을 받았다. 실험 결과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행운하라고 여기는 사람들 모두 비슷한 확률로 정답을 맞췄다. 면담을 거쳐 연구자들은 이 두 집단 간에 한 가지 차이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운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좋은 사건을 기억하고 불운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경향이 컸다. 과학적으로 보면 동전 던지기, 다트게임, 카드 뒤집기 등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완전히 무작위적인 게임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말과 행동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이 무작위적인 세상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행운의 순간이 찾아오는 듯이 보이는 걸까? 마이어스의 말에 따르면 우연한 행운과 달리
행운의 순간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의식하든 말든 행운을 만드는 특정한 단계들을 밟아간다. 우리는 행운의 순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먼저 의식적으로 행운이 지나는 길에 서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싶게 만들어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당신이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이 알면 사람들이 눈앞에 문을 열어주어 행운의 기회를 잡게 해준다. 마이어스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문지기라고 부른다. 문지기들은 선의만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행운아들은 문지기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당신에게 행운의 순간을 잡을 자격이 있음을 문지기들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문지기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이미 행운아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패배자처럼 굴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본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믿으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더욱 커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운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운아들의 가장 큰 비결이다. 기꺼이 노력하고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면 당신의 인생에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다. 마크 마이어스의 책은 이를 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기대도 괜찮은 행운의 순간은 오직 자신이 만든 순간뿐이다. 이는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에서 온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길에서 100명을 붙잡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98명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대답을 재촉하면 몇몇은 비밀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대부분은 돈이라고 말할 것이며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명예와 권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인지도, 편하게 생활비를 버는 것, 노래나 춤 실력 혹은 글솜씨라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막연한 소망일 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망은 명확한 열망에서 나온 구체적인 계획과 그것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태도에만 응답한다.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한 가지는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고무적인 사실이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마음은 정신의 상태다. 신성한 특권이 부여된 이 마음을 신중하게 보호하고 사용하라. 의지는 이를 위해 부여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적인 암시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 토머스 에디슨이 녹음 재생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걸 만든 적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설득했다. 에디슨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확신하고 믿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울워스가 5센트 상점을 열려고 할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워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음과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합당한 생각이라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암시에서 마음을 지킬 권리를 발휘함으로써 그는 1억 달러를 훌쩍 넘는 막대한 부를 일구었다.
헨리 포드가 처음 만든 조잡한 자동차를 몰고 디트로이트 거리로 나갔을 때 의심 많은 도마의 후예들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 물건이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돈을 주고 그런 기계를 사진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포드는 이렇게 대꾸했다. 전 믿을 만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구를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헨리 포드처럼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과 대다수 노동자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포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스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훈련과 습관의 결과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게 될 것이다. 중간이나 타협점은 없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실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막대한 성공을 일군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